오늘은 PPT로 아마 글을 다 읽었거나 이제 한두 개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서 대화를 위해서 약간 우리가 돌아보는 느낌으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명하 선생님 글부터 할 거고요. 권명하 선생님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 논문은 전시동원 체제에서 중국적인 것의 정동화와 조선적인 것의 인종화해서 차이나 어펙트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살짝 정리한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히 이제 이 논문도 그렇고 앞으로 볼 두 개의 글에도 그렇고 이제 정동이라는 개념 많이 나오고 특히 또 이 논문에는 전파 매개적 신체 연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동은 그냥 감정의 동적 변화, 개인의 어떤 감정 변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런 감정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건데 다양한 경험과 사건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전달될 수 있다. 매개적인 신체는 정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거 특히 문화적 맥락에서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제 정동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첫 번째 논문의 주제는 이제 중국에 관한 특히 요즘 이제 중국이라는 주제로 혐오 문제 뉴스에 보면 이제 계속 뭐 사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서 정문상이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인용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이제 구한말 대한제국기 때 대한제국 그 시간에는 한국인에게 근대적 중국 인식 이런 포인트 글이 많았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 관한 인식 이런 걸로 연구가 주로 되었고 냉전기 때는 이제 냉전 논리로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 이 서술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제 정문상 선생님은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중국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게 형성되는 것은 주로 냉전 체계의 영향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논문은 그 냉전 체계 전에 요 일제강점기 그 앞에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논문의 마지막엔 또 이제 냉전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옴표된 이야기가 문장이 이제 논문에서 제가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경유하며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전시동원 정책을 통해 중국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파 매개적 신체 연구하면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용어가 또 새로 나와서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공부했던 거거든요. 젠더에다가 어펙트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논문에서 방법론으로 연구 반복론으로 젠더 어펙트 연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찾아보다가 제일 그나마 조금 쉽다고 설명되는 표현 가져온 건데요. 감정 이전의 감정,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젠더화된 질서 안에서 구성되고 통제되는지를 신체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여기서 감정을 나의 것, 개인의 것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사회와 권력이 감정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해부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런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을 일제가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닿는 예로 그냥 이건 좀 쉽게 풀었을 때 어떤 장소에서는 뭔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감지된가 하고 또 어떤 혐오 표현 뭐 개인마다 이게 좀 다르게 와닿겠지만 들었을 때는 몸으로 신체성으로 느껴지는 어떤 위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권력과 연결된 감정은 그게 사실 내 감정이고 이런 내 신체적 반응이라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생산되고 규율된 것이다. 그래서 어펙트는 약간 이런 감정 이전에 힘의 장, 사회적 개념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젠더 어펙트 반복론이라고 한대요. 혹시 이제 오류가 있으면 또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부분에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사상 통제와 풍속 통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따옴표된 글들이니까 이 논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은 조선을 중국의 영향에서 떼어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친중화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사상 통제는 그러니까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 주체인 지식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이제 사상 통제, 뭐 한글을 못 쓰게 하거나 뭐 다른 그런 간행물들 그런 것들 이제 간섭하는 거. 근데 풍속 통제는 신체적이거나 장소를 매개로 한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통제 집단은 정보나 의미를 이렇게 앞에 지식인들처럼 이제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전파 매개체거나 전파 매개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풍속 통제도 중요하게 봤다.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요때로 요 풍속 통제 대상으로 여성, 비엘리트 남성, 그러니까 교육 쪽이 아닌 교육받지 않은 남성 말하겠죠. 그리고 불황자, 미성년 등이 풍속 통제 대상으로 분류된 점도 이런 개체에 대한 이해의 산물이다. 근데 이제 조금 무섭게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은 전향이나 의식화, 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박멸과 정화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제 좀 그 혐오 문제 일제에 좀 과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학살의 대상이 주로 이제 중국인 하층 노동자라는 거, 그리고 하층 노동자 집결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런 전파 매개체적 신체와 고온상이 이제 여러 연결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 지식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어떤 소설이나든지 뭐 이런 그 유통되는 걸 컨트롤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풍속 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적인 것 그리고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게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일본의 인종주의적 시민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의 통제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인 피식민자들의 반응은 그래서 그야말로 정동하고 또 수동태로 정동되는 복잡하고 치열한 장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역사 자료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인용한 건 일본 출판이라고 하네. 출판 경찰의 이런 기록물들 이런 것들이 논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문장 그냥 수정은 안 하고 이렇게 복고주의를 담은 것들.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이나 조선 예전 얘기를 할 때 중국 얘기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랑 또 올림픽에서 그 이제 누구죠? 요 마라톤 우승한 손기정 그리고 또 이런 선수들 우승한 거를 기회로 삼아서 민족의 우수성을 논하는 경향 또는 조선 여기서 족보나 문집 중에서 이제 충명사상 중국 사상을 고취하거나 그래서 반대로 일본을 배척하는 태도 자질과 천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등의 소설들 이런 거에 대해서 원고에 대한 검열을 할 때 가차없이 적발하여 통제하여 지도에 임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문장 그대로 가져오면 주권의 규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법률 오늘 우리가 헌법 요즘에 관심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향성을 지닌 집단성의 감정 구조다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 풍속 통제 대상으로 이게 있는 거 신청정, 춘향전 이런 것들 또 컨트롤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일본에서 이걸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중국 자꾸 이렇게 이걸 소중화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1943년 조선 총독부 항무국장 오오노 케니치가 조선에는 오래전부터 소중화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이제 작은 중국이라고 여기는 거. 그래서 이게 약간 중국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진화. 중국의 축소판, 그대로 따라쳤는데도 오타가 축소판이 되는 것을 이걸 최대로 여기는 등 일본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이런 조선의 태도가 자주성을 결여하고 뭔가 보수 퇴영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점 느끼는데 조선의 유교가 각 시대의 사회 질서를 비교적 평온하게 유지했다는 공적도 인정은 해야 되는데 다른 면으로는 항상 시대의 공기를 침잠시키는 그 폐쇄의 기운에 빠뜨린 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국과 조선이 연결돼서 얘기하는 걸 이제 기운, 뭐 공기 이렇게 이런 언어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며들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없앨까? 이게 일본이 많이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무국장 오오노 켄이치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그 군인 이제 그걸 이제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그 말한 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서 중국과 조선이 고대 사회 체제에 고착되어 있다. 그래서 뭐 조선으로 따지면 유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예전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욕망의 한도가 극도로 최저한도 수준에 고착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분발심을 그러니까 열심을 품는 것조차 억압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을 사실 하려는 이유가 이게 아까 징집이나 아니면 탄광 예를 든 게 여기 비유 하나 나오는데 탄광 노동자에게 급여를 줬는데 뭐 오히려 일을 더 안 하더라. 오히려 조금만 일하고 돈 받고 그냥 쉬려고만 한다더라 하면서 비판을 막 하면서 이제 너네는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억압되어 있구나. 약간 이렇게 되게 수동적인 상태로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또 자기네 징집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제 그 사회주의에서 친일파로 전락한 김경재의 글을 보면은 친일 사상의 글을 쓰면서도 중국 상해 역사성을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1940년대까지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면 중국은 상당히 다른 이미지가 되는데 바로 비인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라고 우리 그 이제 6.25 전쟁 때는 그런 걸로 해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그 전까지는 아주 아무리 친일파라고 해도 일본이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해도 그런 중국에 대한 의존과 혹은 역사성 존중 이런 게 있었는데 전쟁 이후 남북 전쟁 이후에 좀 급격히 바뀌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 그 논문에 처음에 인용했던 학자의 이야기처럼 특유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감각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반공 사상 그런 게 되면서 냉전에 또 어떤 정동, 감정적 집단 감정 그런 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중국을 가짜 중국 반지성적, 반인간적 떼거리, 자율적 이성을 지니지 않은 기계의 의미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후속 연구로는 이걸 이제 통제를 그냥 억압의 기재 차원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식, 알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기계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